서울의 다양한 문화적 이슈도 이 코너에서 읽어드립니다. 쇼미더 서울. 오늘은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서울의 달라지는 문화 이야기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주제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 가입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오늘 경제 선진국 그룹 OECD 한국이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와 여전히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밤 10시. 이때가 저는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죠. 네, 그 전과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날 10시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본 기억입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11월 21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한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고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즈음해가지고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IMF가 과연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서울 시민 또 전 국민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문화적으로 어떤 변화를 유도했는지를 좀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MF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난데없는 아픔들을 갖다 겪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기억이 나는 게 98년도부터 이제 전 나름대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또 근본적으로 삶이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때 주변에서 뭐 사업이 부도났다, 뭐 갑자기 뭐 직장을 잃고 해고됐다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았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이때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선택을 하셨거든요. 어떠셨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갑자기 이제 명퇴를 당하거나 부도 처리를 당해가지고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렇죠. 또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대출을 받거나 이랬을 경우에 갑자기 고금리가 되면서 혹은 이제 상환을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되면서 집을 팔거나 내쫓기거나 내쫓기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고 또 그때 그 후유증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부채에 허덕이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또 아주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제 개인의 어떤 진로 문제에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아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상황들도 많습니다. 유학 갔던 친구들이 막 어쩔 수 없어서 돌아오고. 근데 그때 당시에 환율이 2,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700~800원 정도 하던 것이 뭐 2,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자기 경험들을 털어놓고 그리고 또 지금 오늘날을 그때의 경험으로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 영화에 대해서 이 평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헬 조선의 기원을 탐구하는 경제 스릴러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0대, 20대, 30대 많은 젊은 층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헬 조선이죠. 그 헬 조선이 어디서 기원을 했느냐? 저는 IMF 외환 관리 체제, 특히 IMF가 이제 신탁 통치했다라는 단어가 그때 나왔다는 것에 이제 동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성대결 비슷한 그런 양상들도 저는 그 근원이 IMF 관리 체제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동안 왜 그럼 이런 영화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근데 물론 간간히 뭐 영화 아버지를 통해서라든지 독립영화에서 약간씩은 다뤘어요. 근데 전면에 다루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명확한 관점들이 제공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위기는 다시 반복된다는 징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마지막에 강조했던 부분 가계부채가 지금 1,500조를 넘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부유하는 자금이 600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그 당시에 정말 흥청망청했던 버블, 부채 이런 것들과 연관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한번 다시금 되짚어 보여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인 거죠. 실제로 IMF는 우리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완전히 바꿨는데 그것을 선진화라고 표현하면서 이 영화가 뭐 선동을 한다.
특히 좌파의 어떤 경제 체제들에 대한 선동을 하고 있는 영화다 이런 식의 표현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영화가 사실 오락 영화적인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대중의 이제 어떤 관심을 환기시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선악으로 구도를 짠 그런 측면들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국가가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대자본 또 있는 분들 강자 이런 사람들 대변하는 형태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강자를 살려놔서 낙수 효과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살리면 된다라는 그 논리. 그래서 그 논리에 의해서 결국 우리 모든 서민들이 모아준 그런 애들 금가락지까지 빼가지고 모았던 금이 대기업들 부채감대 쓰였다. 이런 내용이 선동이라고 보는 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언론의 일부에서 선진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선진화의 사실 핵심적인 본질은 뭐냐면 정말 서민들의 고열을 짜서 버블을 일으킨 부분들에 대해서 집어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선진화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어떻게 보면 고용이 유연화되고 그리고 기업이 새로운 시설 투자를 갖다가 덜 하면서도 돈을 벌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바꾼 것이 선진화라고 보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버블을 일으킨 것은 대기업, 그렇죠. 대자본이었고요. 거기서 유동성이 발생을 하니까 그 간극을 서민들의 그런 어떤 피눈물로 이렇게 메웠다는 것 자체가 선진화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버블이 터지게 되면 비슷한 양상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도 대출제도, 부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만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정권에서 계속 대출을 해가지고 집 사라, 땅 사라, 주식 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간격이 있어서 나중에 버블이 터지게 되면 당연히 또 없는 분들한테 모든 고통이 가해질 그런 구조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자, IMF가 바꾼 우리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화 콘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얘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죠. 네. 한스밴드의 오락실입니다. 굉장히 저도 한스밴드 한때 좋아했었고요. 저 오락실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IMF를 어떻게 보면 스케치를 쫙 하듯이 그리고 그 안에서의 아주 무너져버리고 해체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날카롭게 그래도 얘기해준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회사에서 쫓겨난 그런 아버지들이 어디를 갔냐면 공원을 가거나 나중에는 신문지 한 장을 사들고 산에 많이 갔어요. 등산. 근데 지금은 산에 가는 것이 레저였지만 그 당시만 해도 레저의 개념이 확산되지 않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화제가 되니까 눈길을 이제 많이 끌게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오락실로 가게 돼요. 맞아요. 오락실은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당시에 갑자기 쫓겨났던 가장들의 처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엄마의 어떤 위치만 나오지만 그 당시에도 여성들의 고통은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좀 많이 부각을 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국가부도의 날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여성들이 어떻게 타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아쉬운 감이 있어요. 맞아요. 제일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여자 직원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눈물의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그런 하소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은 쫓아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먼저 나가야 된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강요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90년대 당시를 기억하는 중장년층의 공감을 이 영화가 또 이런
컨텐츠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건데 시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정리해 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100만 부를 돌파한 82년생 김지영에서는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IMF 외환관리 체제가 되면서 자기는 원래 이제 뭐 방송계 쪽으로 예. 가려고 했는데 집안이 어려져가지고 그쪽으로 진학을 못 시켜가지고 맞습니다. 삶이 바뀌었다. 82년생이라는 사람들이 98년도에 딱 꿈을 결정해야 되는 진학에 관련된 그런 연령대죠. 그 청소년기였잖아요. 그때 IMF를 겪고 그다음에 막 내밀려서 사회에 나와 보니까 취직할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비정규직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려서 82년생이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앞에 그 세대만 해도 대학에 가면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장밋빛 꿈들 이런 그렇죠. 것 자체는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세대들 같은 경우, 특히 청소년기의 이 세대들 같은 경우는 집안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 예. 속에서 꿈 자체를 박탈당해야 됐던 그런 삶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혼, 뭐 육아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암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구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생이었을 때의 이 젊은 층들의 타격과 예. 그리고 유아기,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그런 문화적 차이는 많이 달랐다라고 또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정이 해체되니까 고시텔이라든가 이런 1인 가구가 급속스럽게 늘어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집이 아닌 곳들이 막 늘어나게 되기도 했죠. 사실 원래 고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시생들이 머무는 것이고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각고의 어떤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하는 곳인데 고시원의 전 국민화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IMF 외환관리체제 이후라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자발적인 거보다는 비자발적으로 일종의 이 고시원에 갇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이것이 그 뒤에 뭐 고시텔이니 뭐 예. 리빙텔이니 아카데미텔 뭐 이런 식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내몰리면서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화재 무방비되는 식으로 예. 이제 참사가 나면은 거기에 대비를 못할 정도의 열악한 위치에 예. 이 IMF 외환 체제 이후에 내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또 그렇게 뭐 알뜰하게 아껴야 잘 산다는 그런 식의 소비 패턴이 다시 늘어나기도 했었고 그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 호황을 누린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믹스커피 판매량이 급증했다라는 맞아요. 것은 예. 참 어떻게 보면 우픈 현실이라고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이제 대량 실직을 하게 되면서 어떤 커피 타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직장이라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예. 맥락에서 또 이런 그 커피 타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시절에 또 오픈의 어떤 그런 현실이 있었고요. 예. 또 이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그런 뭐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사실 그 PC방이 많이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그때 오락실에서 PC방으로 옮겨가고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PC방에 비자발적으로 간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사교육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학습지가 일시적으로 많이 선호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고액과외는 다 끊어지고 네. 학원도 침체기를 겪고 돈이 없고 또 예.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미래가 불안했기 때문에 학습지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예. 또 헌책방이 갑자기 또 활성화되는 그런 예.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나바다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껴가지고 예. 사는 건데 무엇보다도 문제는 예. 그 당시에 뭐 언론 프레임은 서민들이 흥청망청했기 때문에 맞아요. 과소비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외환 위기가 왔고 극복을 하려면 서민들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네. 예. 누가 샴페인을 터뜨렸는지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허리를 졸라매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프레임을 짜서 더욱더 이 서민들, 서울 시민들의 삶을 어렵게 했다는 거죠. 당시에 서울역은 IMF 외환관리체제 혹은 그런 관리체제에서 고통을 당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자가 굉장히 등장을 해가지고 예. 아직도 노숙자 쉼터 문제는 예. 서울시의 또 여전한 고민 대상이기도 하죠. 오늘의 일조선을 만들어낸 IMF 이걸 좀 날카롭게 지적해놓은 그런 문화 콘텐츠도 있죠?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서적들이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의외로 IMF 관리 체제가 어떻게 서울의 어떤 삶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변했는지 알 수 있는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IMF 위기라고 하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IMF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있게 되는 그런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